세상 모든 아비의 마음이 다 그렇겠지만 저에게 제 딸 지수는 목숨보다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키웠고 남들 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며 금지옥엽으로 길렀습니다. 지수가 유치원 학예회에서 율동을 할 때도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때도 저는 늘 등 뒤에서 심장이 터질 듯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런 딸이 어느 날 평행을 함께하겠다며 데려온 녀석이 바로 박서방이었습니다. 첫 대면 날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명색이 장인이 될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녀석은 강남의 으리으리한 한정식 집 분위기에 압도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놈인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두 분 다 강건하신가? 물으면 네, 건강하십니다. 직장은 어딜 다니나? 물으면 중견기업 설계팀에 근무 중입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넉살이라도 부리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지만 녀석은 취조실에 앉은 죄수마냥 단답형으로 일관했습니다. 숫자와 도면만 파는 놈이라 그런지 인간미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내 금쪽 같은 딸이 저런 나무토막 같은 놈이랑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 마지막 질문인 우리 지수, 눈에 흙이 들어가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라는 말에도 녀석은 그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짧고 건조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그 흔한 아부 섞인 말 한마디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라는 호언장담 한 번이 그렇게도 어려웠던 걸까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저 녀석은 절대로 내 진정한 자식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결혼 후에도 박서방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명절에 처가에 와도 싹싹하게 말을 붙이기는커녕 앞치마를 두르고 구석에서 묵묵히 전을 부치거나 설거지를 돕는 등 제 할 일만 딱딱하고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이 사람아, 좀 앉아서 대화라도 하지? 자네는 뭐가 그렇게 바쁜가? 제가 한마디 던지면 녀석은 이것만 다 하고 앉겠습니다라며 벽을 쳤습니다. 저는 대놓고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사위도 자식이라는데 어쩌면 저렇게 정이 머리털만큼도 없을까 싶어 밤마다 아내에게 사위 흉을 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저 박서방 말이야. 사람이 아니라 무슨 설계도면 같지 않아? 우리 지수가 저런 놈이랑 사느라 얼마나 외롭겠어. 내가 저놈 뒷모습만 봐도 혈압이 올라서 못 살겠어. 아내는 성실하면 됐다고 저를 달랬지만 제 눈엔 그저 무정한 놈, 감정이 메마른 로봇으로만 보였습니다. 녀석의 듬직한 뒷모습 하나 믿고 딸을 맡겼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선 늘 녀석을 밀어내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가져오는 명절 선물도 그가 가끔 보내는 짧은 문자도 제게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내 삶에 거대한 해일이 닥쳤습니다. 평생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고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저였는데 어느 날 아침부터 소변이 나오지 않고 온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의식이 흐릿해진 채 응급실로 실려 가자마자 받은 진단은 급성 심부전증이었습니다.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갑작스러운 발병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완전히 멈춰 당장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경고가 떨어졌고 저는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며 몇 주간 입원해 매일같이 고통스러운 투석 바늘을 견뎌야 했습니다. 팔에는 굵은 바늘 자국이 멍처럼 남았고 투석기가 돌아가는 소리는 마치 내 생명의 모래시계가 줄어드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나날들 속에 딸 지수와 아내는 지극정성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지수는 매일 밤 내 손을 잡고 울었고 아내는 수척해진 얼굴로 제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위놈 박서방의 모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다 되어가는데도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지수야,
박서방은 대체 뭐 하길래 장인이 사경을 헤매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니 직장일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단 말이냐? 딸은 오빠가 큰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바쁘게 지낸다며 변명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은 배신감으로 그리고 도끼 서린 분노로 변했습니다. 장인이 사경을 헤매는데 병문안 한 번 안 오는 저런 나쁜 놈한테 딸을 맡겼다니 병실에 누워 녀석을 향해 온갖 험한 욕을 내뱉었습니다. 입 밖으로 차마 담지 못할 말들까지 쏟아내며 그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제 분노는 병마보다 더 깊게 제 심장을 갉아먹었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어 퇴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 현실적인 돈 문제가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대학병원의 수술비, 1인실 입원비, 그리고 매일 이어진 고강도 투석비까지 중산층인 우리 가족에게는 평생 모은 적금을 다 깨야 할 거금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봐도 아내는 걱정 마요. 다 해결됐으니까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더 불안해진 저는 복도를 지나가던 담당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기 제 병원비가 대충 얼마나 나왔나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간호사가 차트를 유심히 보더니 답했습니다. 수술비와 특수 처치비, 치료비 다 합쳐서 대략 3,500만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어르신 상태가 워낙 위중하셨잖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숨이 막혔습니다. 3,500만 원. 평생을 아끼며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망함에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는데 간호사가 갑자기 제 손등을 따뜻하게 잡으며 웃는 게 아닙니까? 그래도 어르신, 정말 하늘이 내린 좋은 사위 두셔서 행복하시겠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위 정말 드문데 어르신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좋은 사위요? 간호사님, 그놈은 장인이 중내 산해하며 병실에 누워있는 2주 동안 얼굴 한 번 안 비친 냉혈한입니다. 욕을 퍼부어도 시원치 않을 놈이에요. 그러자 간호사가 정말 모르셨냐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사위분이 지난 2주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오셨잖아요. 어르신 주무실 때 몰래 들어와서 땀범벅이 된 얼굴로 1시간씩 어르신 손잡고 기도하고 눈물 훔치고 가셨는데, 그리고 며칠 전에는 퇴원 결정, 나기도 전에 병원비 잔금 3천만 원을 일시불로 전부 대납하고 가셨어요. 머리를 거대한 해머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당장 딸 지수를 병실로 불러 추궁했습니다. 지수는 처음엔 입술을 깨물며 버티더니 결국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무뚝뚝한 녀석은 내 병원비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던 외제차를 중고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녀석이 설계팀에 입사해 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 산 유일한 취미이자 자랑거리였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금매로 내놓다 보니 제값을 받지 못했고 병원비 3천만 원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녀석은 그때부터 미친 사람처럼 뛰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도면을 그리며 상사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본업을 사수했고, 퇴근 후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는 대리운전과 물류센터 야간 상하차 알바를 뛰었습니다. 단 1시간도 제대로 자지 않고 오직 장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깎아냈던 것입니다. 오빠가 아빠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자기가 병문안 오면 아빠가 돈 걱정할까봐, 자기 초췌한 모습 보면 아빠가 마음 아파서 치료 안 받는다고 고집 피울까봐. 그래서 아빠 깊게 잠든 새벽에만 몰래 다녀간 거야. 그 사람 발에 물집이 터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아빠 손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그 녀석이 2주 동안 얼굴을 비치지 못한 건 장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 목숨을 살려내기 위해 도로 위를 차가운 물류창고 바닥을 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생색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갚아버린 녀석. 저는 녀석이 결혼 첫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짧은 대답의 무게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녀석을 향해
험한 욕을 내뱉었던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가 뒤섞여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는 당장 박서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제 심장은 죄책감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여보세요, 박서방인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녀석의 목소리는 너무나 지쳐 있었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 미련한 놈아, 병원비 자네가 다 냈다면서, 아니 왜 말을 안 했나? 이 못난 장인이 자네 진심도 모르고 병상에서 자네 욕만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녀석이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뭐 별거라고요.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지만 지수 아버님은 세상에 한 분뿐이시잖아요. 어서 건강하게 퇴원만 해주십시오. 그거면 됐습니다. 그 투박한 한마디에 저는 병실이 떠나가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녀석은 화려한 말로 저를 기쁘게 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젊음과 삶을 깎아 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수식어보다 묵직한 행동으로, 얄팍한 입술보다 깊은 진심으로 녀석은 이미 내 진짜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문 앞에는 녀석이 급하게 구한 낡은 중고 경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2주 사이에 반쪽이 된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자 묵묵히 다가와 내 가방을 들어 차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저는 녀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막노동 현장에서 생긴 굳은 살들이 제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그 통증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값지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서방, 아니 내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녀석은 그제야 처음으로 수줍게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은 입술 끝에 달콤한 향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비바람을 견뎌내며 걷는 발걸음 속에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수가 적어 오해를 다 짊어졌던 내 사위 박서방. 그 숭고한 진심이 여러분의 메마른 가슴에도 따뜻한 담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가장 추운 날 나에게 아무 말 없이 건네주는 낡은 외투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낡고 투박한 외투 덕분에 남은 생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장인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을 울렸다면 화면을 2번 툭툭 눌러 뜨거운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감이 세상의 모든 무뚝뚝한 사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팔로우를 눌러주시면 우리 주변의 눈물 나게 아름다운 실화들을 매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세상을 더 따뜻하게 적시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소중한 가족에게 공유하며 너의 진심을 이제야 알 것 같다라는 말을 대신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오늘이 오해의 벽을 허무는 기적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